바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KF-21보람을 개발해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신들의 공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불확실하게 되자 상당히 침울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타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이 제대로 된 게 사실상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외를 많이 시끄럽게 한 이탈리아와 일본의 상호교환 거래로 인해 국내 전투기 개발 시장에 타격이 있을 거란 외신의 분석도 모두 헛된 물거품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일본의 합작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독특한 입지를 다져왔지만 합작이나 교환 같은 대형 이슈는 복잡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라는 지정학적 배경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에게 없는 건 너희가 주고 너희에게 없는 건 우리가 주겠다 같은 공식이 매끄럽게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데 양측 모두 스텔스기,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에 관심이 높아서 의외의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추진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양국이 주목하고 있는 전력 교환은 한쪽이 M346 고등훈련기를 주고 다른 쪽이 P1 해상초계기를 주는 시기입니다. 일본은 자국산 P1을 개발해 잠수함 탐지 역량을 크게 끌어올렸고 이탈리아는 자국이 자랑하는 M346을 앞세워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의도하는 건 자국 주변 해역을 감시 정찰할 중장기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일본은 다소 낡은 T4 훈련기 대체를 서두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운영 유지비라든지 정치적 동맹 구조, 그리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이 얽혀 있어 결정적 한방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라는 카드로 묶여 있어 한쪽이 크게 양보한다면 뜻밖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탈리아는 미국산 보잉 P-8A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P-8A를 이미 도입했고 미 해군도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미국 무기에 대한 반감이 일시적으로 생긴다 해도 막상 전장 환경에서 실증된 플랫폼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P1 역시 뛰어난 기체임은 분명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독자 엔진과 독자 항공전자 체계를 채택한 탓에 생산 단가와 유지, 정비비 면에서 부담이 따른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P1을 들여온다면 기존 나토 전술 체계나 보잉 플랫폼과의 호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둘이 전략적으로 결합해보자는 이야기는 있고 실제로 추진도 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다 보니 명확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두 나라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양국의 방산 역학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러나르도의 M346은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나름 입지를 닦은 녀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체를 라비라는 이름으로 도입했고 폴란드도 적극적으로 활용 중입니다. 비교적 경량이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레오나르도가 국제비행훈련학교를 운영하며 파일럿 양성 사업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일본으로서는 노후화된 T4 훈련기를 바꾸고 조종사 훈련 시스템을 혁신할 기회가 된다면 굳이 미국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미국의 군사기술 의존도를 너무 단번에 줄이는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위대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미일 동맹을 뒷받침하는 방산 구조를 고려하면 완전히 새로운 틀로 가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일본이 P1 해상초계기의 추가 생산 대수를 줄인 것도 결국 예산 문제와 미군과의 협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나온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탓에 일본이 남는 P1을 이탈리아 쪽에 넘기고 그 대가로 M346을 얻어온다는 시나리오는 꽤 도전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공군 수뇌부가 직접 의회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는 건 양쪽 모두 이 거래를 통해 얻을 이점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다시 시선에 불을 붙이자면 이 내부 사정에 얽힌 비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레오나르도 M346 초기 개발을 진행할 당시 사실상 미국 업체와의 합작 설계 노하우를 꽤
꽤 흡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공표된 적은 없지만 스텔스 전투기 기술 교류나 F-35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은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설계 노하우 일부가 M346의 항전장치 업데이트에 활용됐다는 풍문이 있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큰 설계 골자는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한 야크130 원형 기체이지만 내부 전자계통이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미측 자료를 참고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지만 관련 인력이 미국 과제를 여러 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보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면 곤란하다는 논리도 이탈리아 내부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이탈리아와 일본이 이미 GCAP라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손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까지 포함해 세 나라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 공동 개발의 핵심은 대등한 지분과 역할 분담입니다. 이제 막 6세대 시대를 열려는 상황에서 각국은 독자적으로 전 세계에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초계기나 훈련기 분야에서도 미국 혹은 다른 대형 방산업체로부터 덜 의존적인 구조를 짜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도 T4를 빨리 교체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고 이탈리아는 자국 해역을 방어할 신뢰성 높은 해상 초계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박함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환카드가 성사되려면 P1 해상 초계기의 지원 체계와 부품 조달이 이탈리아 여건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P1은 일본에서만 대부분의 엔진 항전 전자장비가 생산됩니다. 공급망이 제한적이라는 뜻인데 만약 이탈리아가 P1을 도입한다면 유럽 내에서 부품 정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미일 동맹에서 파생되는 규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 등이 해결 과제가 됩니다. 일본 쪽에서도 M346 훈련기의 동체나 엔진 정비를 어디서 할 건지, 또 레오나르도에서 제공하는 국제비행 훈련학교가 일본 국내 조종사 양성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정부뿐 아니라 방산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무기물물 교환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페인으로부터 A400M 수송기와 T-50 훈련기를 맞바꾸자는 제안을 받았다가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 정치적 결단뿐 아니라 이해득실 계산, 그리고 주변국과의 무역 동맹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니 실행까지 가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사례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였던 건 M346을 비롯해 GU50 기반의 조기경보 통제기 등 서로 필요한 장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협의하고 계약까지 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이탈리아의 상황은 그때와 또 다릅니다. 일본은 자위대 특유의 운영 개념과 미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중시합니다. 이탈리아도 나토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다 GCAP 6세대 전투기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걸려 있기에 의외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탈리아와 일본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국가들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위대용 무기를 자국 내에서 개발 생산하는 데 집중해왔고,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유럽 파트너와의 협업 및 독자 개발을 병행해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어느 정도 기초 기술력이 풍부하고 미국 의존돼서 조금씩 벗어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GCAP는 그런 욕구가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사례이고, 그 과정에서 해상 초계기나 훈련기 같은 주변 전력도 공동 연구 개발 생산으로 연결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P1 해상 초계기는 사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내부팀이 서로 다른 엔진 배치를 놓고 충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미국산 엔진을 라이선스로 도입해 통합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가와사키 측은 완전 국산화를 추구했습니다. 결국 국산 엔진으로 밀고 나가면서 개발 일정이 늦어졌는데 이건 차후 유지비에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화는 일본 방산계에서는 유명한 일화인데요. 즉, 각 기업의 이해관계와 정부 정책이 얽혀 있어 P1을 해외 수출하거나 교환한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장기적으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의
연계와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가 가진 부분 전력을 잘 섞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 이 교환은 해상 초계기나 훈련기의 단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일환이라는 거죠. 물론 당장 내일이라도 갑자기 극적인 계약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양측 모두 자기들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이 교환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이탈리아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웠다는 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다면 GCAP라는 사다리를 타고 서서히 현실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대미 의존도가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이탈리아가 어떤 대체 해상 초계기를 선택해 미국이나 유럽의 눈치를 어떻게 볼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무기 물물 교환 얘기는 일단 발표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지 몰라도 GCAP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천천히 재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거래가 성사되면 세계 방산업계에 새롭고도 독특한 흐름이 생겨날지도 모르지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4일 중국 5세대 전투기 수출 영상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파키스탄의 주요 군사 장비 공급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갈등 속에서 중국산 전투기인 JF-17, 젠텐시 등을 꾸준히 도입해왔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방산 기술력을 꾸준히 과시해왔습니다. 사실 이 기종들이 수출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번에 수출된 젠35A 전투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쌍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로 F-35의 기술적 특성을 일부 차용했지만 공중전 능력에 중점을 둔 설계로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투기가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견제할 목적으로 파키스탄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방산 산업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군비 증강 열기가 높아지면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중국산 무기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데이터 링크, 전자전 장비 등 전자기술 부문은 중국 방산기술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무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구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6세대 전투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기존 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스텔스 기술과 AI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국제 군사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일환인 젠35는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소재를 적용하여 설계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와 경쟁할 만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젠35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슈퍼크루즈 기능입니다. 이는 재래식 전투기보다 높은 속도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엔진 기술이 중국의 발목을 잡아 제대로 실현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JF-17과 같은 초기 전투기에 사용되었던 RD-93 엔진을 개량하여 WS-13 및 WS-21로 업그레이드했지만 이들 엔진은 수명과 효율성 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엔진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가벼운 신소재와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 이슈가 된 젠35는 이미 파키스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는 F-35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가 없는 국가들이나 제3국가들의 스텔스기는 그림에
꿈의 떡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5세대기급의 스텔스기를 판매한다고 하니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F-35를 비롯한 미국산 전투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실패로 인해 젠35는 이들 국가에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국의 KF-21 보라매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개량될 것까지 고려하면 스텔스기란 세계 시장에서 KF-21 보라매와 젠35는 직접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KF-21 보라매도 5세대 기급의 동일한 기체로 평가될 것입니다. 또 전투기의 급으로만 따지자면 현재 기준으로 중국의 젠35가 KF-21 보라매보다 한 발 더 앞서 있긴 하는데요. 현재 젠35는 스텔스 설계와 내부 무장창, 고급 복합 소재의 활용 등 기술적 우위를 일부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35의 특징으로는 미국의 F-35와 달리 공중전에 더 특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 전략에 따라 설계 우선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F-35는 미군의 육해공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중시하는 반면 젠35는 기동성과 공중전 능력에 중점을 뒀는데요. 특히 젠35는 복합 소재와 첨단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가볍고 효율적인 설계를 구현했는데, 이에 따라 공정시간을 단축하고 제조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투기 설계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젠35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속거리와 기동성입니다. 젠35는 내부 무장창에 중거리 미사일을 최대 6발 탑재할 수 있지만 이는 연료 공간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성능입니다. 이로 인해 항속거리가 짧아졌고 기동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젠35는 근접전 능력을 최소화하는 설계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사일 중심의 BVR이라고 하는 가시선박 교전 전술이 대세인 현대공중전을 반영한 것이지만 근접전이 아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젠35는 중거리 무장체계 위주로 설계됐다는 것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팽창은 우리 안보에 좋을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스 기술을 갖춘 젠35는 한국의 기존 방공망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군사적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홍-20 스텔스 폭격기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젠35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군사부대는 리아오닝성 선양에 위치한 북부 전 구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 북부 전구의 훈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병력의 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북부 전구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밀접한 전구입니다. 선양에서 인천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50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전구는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GTG-99A 전차, PLG-05 자주포, HQ-9 지대공 미사일 등 강력한 지상군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젠10, 젠16, 수호-230, MKK 등 다목적 전투기와 홍6 전략 폭격기, 일부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해 함대를 통해 타입 055 구축함, 타입 054A 호위함, 타입 039 잠수함 등 해상 전력을 운용하여 신속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이 부대의 지상군은 약 24시간 내 한반도 주요 지역에 도달 가능하며 공군은 최소 30분 내에 한국 영공에 접근할 수 있고 해군 함대는 6시간 내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북부 전구에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가 배치된다고 하면 이를 무기로 외교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어떤 압력을 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LSAM을 조기 개발에 실전 배치하고 SM-3 같은 방공체계와 KF-21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인데요. LSAM과 LSAM-2와 같은 고고도 요격체계를 조기 개발을 추진해 스텔스 전투기와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드론 및 스텔스 항공기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KF-21 보라매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블록3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 복합작전 체계를 통합해 현대전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보 문제 외에도 또 있습니다. 특히 젠35가 파키스탄, 중동 등으로 수출될 경우 KF-21 보라매와 같은 한국 전투기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산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구매력이 충분한 잠재 고객을 중국이 모두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야 중국 제품이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돈이 많지 않은 국가들에게 5세대급 스텔스기라는 점과 자신들이 돈으로도 구하지 못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상당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군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되었지만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전투기와의 협업, 전자전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새로운 군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KF-21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향후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작전, 전자전, 스텔스 성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젠35 전투기를 통해 방산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는 젠35는 중국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6세대 전투기의 개발과 시험 비행을 통해 미래의 군사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